안녕하세요 여러분.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임주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에서는요.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전화 0255-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 후 법률 상담에 문의 남겨주세요. 그리고 지금 아래 하단으로 나가는 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유로의 권윤주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유로의 권윤주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사연 가지신 분들에게 명쾌하고 유익한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내용들 저와 함께 미리 살펴보시죠. 미리 보는 법률 상담입니다. 오토바이를 돌려줘. 흉기를 휘두르지 않고 쏘지만 했을 뿐인데 잔금이 부족하다고 위약금을 내라니 다이렉트 메시지로 받은 욕설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오늘도 정말 다양한 분야의 상담들이 접수가 되어 있네요. 잠시 후 권윤주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떤 해결책들이 제시가 될지 기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생생법률쇼에서 만나는 무료 상담 신청 방법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전화번호 02-557-8295번으로 전화주세요.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세요. 셋째,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속 시원한 무료 상담을 생생법률쇼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궁금한 법률 상담, 생생법률쇼에서 만나보시죠. 법과 관련된 상식들에 대해 굵고 짧게 알아보는 시간. 화요일에는요, 베테랑 변호사의 법률 팁, All About 법 함께합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는요, 저희가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연장선상에서 종교의 자유에 대한 내용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종교의 자유 보장되는 것이지, 그런데 이게 아예 법에까지 명시가 되어 있어? 이런 점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변호사님, 이 종교의 자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대한민국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헌법 20조 1항에 있는데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고요. 제2항에는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해서 국교에 대한 부인과 정교 분리의 원칙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이렇듯이 헌법상 기본권이고요. 종교는 잘 아시겠지만 초월적인 세계, 이 세상이 아닌 피안의 세계에 대한 주관적인 확신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는 여러 가지 우리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 중에서 가장 오래된 권리 중에 하나이고 양심의 자유와 함께 정신적 자유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렇군요. 그렇다면 어떤 종교를 믿을 권리, 그리고 믿지 않을 권리부터 해서 어떤 종교 행위나 집회의 자유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종교의 자유를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하부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신앙의 자유, 그러니까 마음에 대한 내심의 자유를 얘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종교적 행위의 자유, 이거는 좀 외부적으로 표출되는 자유의 유형이고요. 그리고 종교적 집회 결사의 자유, 이렇게 있습니다. 우선 신앙의 자유부터 보시면 국가가 국민이 이제 종교를 가질 권리뿐만 아니라 가지지 않을 권리, 그리고 어떠한 종교를 강요하지 않을 권리까지도 보장을 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앙의 자유는 내심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떠한 법률로도 함부로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리입니다. 그런데 종교적 행위의 자유는 행위이기 때문에 외부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제한이 가능한 상대적인 자유입니다. 그래서 종교적 행위의 자유에는 또 다양하게 잘 아시겠지만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종교적인 의식이나 집회를 할 수 있는 자유, 종교적인 그런 그 집단을 만드는
하나는 결사의 자유, 종교 전파를 할 자유, 그러니까 포교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종교 교육의 자유 등 다양한 여러 가지 행위의 유형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변호사님, 뭐 내전이나 전쟁 등으로 좀 입국을 제한하는 그런 나라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거나요. 아니면 최근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제 모여서 예배 보거나 하는 종교 활동을 좀 제한하는 그런 조치들이 있었잖아요. 이럴 때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 계속 있어 왔거든요. 네, 종교의 자유라고 해서 헌법상 모든 내용을 다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의 자유에 이 종교 전파의 자유가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전파할 행위가 국민이 선택한 모든 장소, 어디 장소나 어느 시간에서나 다 허용되는 그런 권리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말씀해 주신 전쟁 중인 지금 뭐 아프가니스탄, 이라크나 내전 중인 소말리아, 그리고 외국인 대상으로 지금 폭탄 테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런 납치나 폭탄 테러가 발생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이런 나라에서 선교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국가에서 선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입니다. 또 이제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은 제한이 가해지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법률 대면에서 예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행위는 종교에 대한 자유의 제한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내면에 있기 때문에 내면에 있는 것에 대한 것은 절대적인 자유지만 외부로 표출될 때에는 국가가 국가 안전 보장이나 질서 유지, 공공 복리를 위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어떤 범위까지 또 보장이 되고 있는 것인지 제한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찬찬히 살펴봐 주셨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의 자랑이죠. 성심성의 전화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상담자님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생생법률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 궁금해서 상담자님 전화 주셨을까요? 네. 제가 지금 배달 대행 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배달 대행 하다 보면 이제 이제 네. 오토바이를 이제 그 전문 업체에서 이제 제가 임대를 받아요. 네네. 리스 임대를 받아서 원하는 이제 기사님이 그거를 이제 타고 다니시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 명의로 이제 제 사업장으로 해갖고 명의로 임대를 받는데 그 기사님이 이제 하루에 얼마씩 이거를 반납을 해줘야 돼요, 돈을. 네. 리스비를. 네네. 근데 이제 몇몇 기사분들이 리스비를 안 내고 또 오토바이도 이제 가지고 잠수를 타시고. 네. 그래갖고 근데 그 돈은 제가 일단은 제 명의로 이제 리스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다 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 기사분한테 이거를 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도난이나 그런 걸 신고를 하려고 해도 이제 경찰서에서 도난도 안 된다. 이제 뭐 그리고 어떻게 뭐 방법을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그러시군요. 근데 좀 정리해보자면 이제 상담자님께서 이제 배달 대행 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걸로 보이는데 이제 네. 오토바이를 이제 리스 하셔가지고 배달 기사님들에게 일종의 이제 빌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네네. 이 오토바이를 기사님께서 같이 일하셨던 기사님들께서 가져가시거나 돌려놓지 않고 이런 경우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그 오토바이 다시 가져올 수 있는지 궁금하신 것 같거든요. 네네. 네, 지금 변호사님 함께 말씀드리셨으니까요. 좀 더 질문 나눠보시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이 오토바이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네. 리스 업체와 사장님 명의로 이제 일단 리스 계약 하시는 거죠. 네네. 리스 계약을 하실 때 그 금액하고요, 리스료하고 네. 배달 대행 기사분들이 직접 사장님에게 내는 리스료하고 금액 차이가 많이 나나요? 어느 정도 되세요, 금액이? 아니, 그 금액은 오토바이 전문 업체에서 네. 저한테 빌려주면서 1일 얼마 이렇게 측정이 돼서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제가 그 기사분한테 그걸 고지를 해줘요. 예. 이거 가져가시는 게 하루에 얼마씩이다. 그래서 1일 하루에 얼마씩은 내셔야 된다 얘기를 해주는데 네. 이제 그거를 내시다가 이제 안 내시고 그냥
도망을 가시고 그런 분들이. 아, 네. 그러면 이제 사장님께서는 그 리스 업체를 따로 뭐 신용카드 회사 같은 어떤 그 렌트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하고 계약하시는 건 아니고 네, 어떤 예. 맞아요. 어떤 그 전문을 하는. 아, 그러면 그 리스 계약의 내용이요. 기간이 어느 정도고 나중에 소유권을 어떻게 취득하게 되시나요? 기간은 1년이거든요. 1년 정도시고. 예. 네, 1년 안에 이제 반납을 하게 되면은 네. 이제 위약금이 나가고. 네. 그리고 근데 그 예, 리스료는 지금 그 사장님이 계약하신 금액하고 배달 대행 기사분이 납부하시는 금액은 거의 똑같다는 예, 얘기시고요. 똑같고요. 네. 그리고 배달 그 기사님하고 사장님 사이에 그 계약이랄까 어떤 내용으로 주로 이렇게 서로 간의 관계를 맺고 계세요? 그러니까 기사 근무 계약서를 네, 네. 쓰거든요. 아, 근무 계약서를 따로 쓰세요? 네네. 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세요? 이제 뭐 그 하루에 몇 시간씩 그 배달을 하고 네, 이제 그 뭐 이제 뭐 특이사항이 있으면 뭐 사고나 그런 게 특이사항이 있으면 이제 바로바로 연락을 하고 네. 이제 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문 업체에서 빌려주기 때문에 음. 거기서 지정하는 업체에 가서 이제 또 수리를 맡겨야 되거든요. 네. 그래갖고 이제 사고 났을 시 이제 뭐 개인적으로 안 하고 뭐 그런 계약서가 이제 다 들어가 있어요. 아, 그러면 보통 그 계약서 작성하시니까 배달된 기사의 뭐 이름이나 주민번호, 인적사항은 네네. 특정이 되시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지금 오토바이가 없어졌다고 하시는데요. 통상 이렇게 중간에 오토바이가 없어지면 사장님이 위약금을 다 납부하고 그렇게 종료하시나요? 예, 원래는 정상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갖고 이제 제가 경찰서에 이제 신고는 해놓은 상태인데 네. 경찰서에서는 이제 뭐 이게 도난도 접수가 안 된다. 이제 네. 제가 빌려준 거기 때문에 그 기사한테 빌려줬기 때문에 도난 네. 접수도 안 되고 뭐 할 수 있는 건 뭐 민사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러시구나. 그 위약금은요, 사장님이 이제 납부를 대신 일단 먼저 하신 건데요. 네. 그 오토바이 가격이 한 얼마 정도고 위약금은 얼마 정도쯤 되세요? 오토바이 가격은 이제 하루에 보통 보면은 네. 뭐 한 34,000원. 네. 아니, 총액으로 오토바이 시가가 어느 정도짜리의 가격인가 해서요. 예. 오토바이 시가는 한 400에서 500 정도 되는데 네. 이제 그 리스 업체에다가 이제 하게 되면은 일일 일일, 한 34,000원 정도 해가지고 이제 그 1년을 계산을 하거든요. 아, 네네. 그리고 1년 안에 이제 내게 되면은 이제 그 위약금 80%. 위약금 80%. 아. 네. 사장님이 그러면 이제 리스 계약 하시는 거는요. 사장님이 이제 실제 갖고 계신 오토바이로 기사님 대여하는 방식은 전혀 없고 이제 예, 예. 기사님이 새로 입사하시면 그때 리스를 새로 하시는 그런 방식인가요? 예, 예, 예. 아, 네. 그 리스 계약 내용에 대해서 그 배달 기사분한테도 명시적으로 설명하시거나 예. 위약금 발생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똑같이 설명을 하셨나요? 이제 급할 때는 이제 예. 고지를 못 해준 분도 있고 네. 이제 좀 한가할 때는 이제 오토바이가 왔을 때 좀 그래도 시간이 한가하다 하면은 이제 같이 이제 줄 그으면서 이런 건 네. 위약금이 있고 이런 거는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 네. 네, 그렇게 이제 공지를 해드리고요. 아,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기사님과 사장님 사이의 계약에는 혹시 그 리스 계약에 그런 위약금 관련 조항도 좀 일부 들어가 있나요, 문서에? 예, 예. 아, 문서에 들어가 있고요. 근데 그 경찰서에다 이제 그 기사분이 조사를 받았는데 네. 이제 그 기사분이 하는 말은 네. 내는 건 알고 있다. 예. 근데 이거를 내가 안 내면은 나중에 내가 1년 있다 내면 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냥. 네. 그거를 사장이 대신 낸다고는 모르고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경찰서에서는 이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아, 근데 네. 일단은 오토바이는 가져가 있고 음. 이제 나타나지는 않고 음. 연락처도 다 바꿔버리고 이제 뭐 그런 상태거든요. 아, 그럼 경찰 신고는 했지만 이제 경찰서에서 절도로 볼 수는 없어서 이제 지금 일단 중단하고 있다 이런 상태신 거죠. 예, 예. 일단 제가 리스 계약 관련해서 일반적인 내용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일단 그 리스 계약의 당사자는 사장님이신 게 분명하니까요. 리스 계약을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중도에 이제 기간이 약정이 돼 있는데 중도에 해지가 되면 그 기간의 잔여 기간에 대한 리스료에다가 일정
일정 그 손해배상률을 곱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 리스료의 어떤 율을 곱한 금액을 이제 중도 해지 수수료나 손해배상 쪽으로 이제 배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토바이를 반환하시는 건 당연한 이제 내용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 오토바이를 분실하신 그 사유의 귀책 사유가 사장님께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리스 업체에서는 사장님하고 계약한 거니까 사장님이 분실하신 책임에 대해서 이제 사장님이 계약 당사자로서의 책임을 지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도에 이제 수수료 해지하는 그 나머지 잔금 잔여 리스료 곱하기 요율 요거 더하기 오토바이 반환이 안 될 경우에는 오토바이 잔존 가치를 산식으로 이제 산정하는 계약의 내용이 다 있습니다. 기준이. 그래서 오토바이 잔여 가치까지 이제 배상을 하셔야 되는 것이 통상적인 리스 계약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만약에 뭐 잘 평상시에 그렇게 하시는 업체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 리스 계약의 당사자가 그 배달 기사라면 그 기사가 모든 일을 법적 주체가 돼서 책임을 지면 될 것인데 현재로서는 사장님이 먼저 그 책임을 민사적으로 금전적인 위약금을 배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분을 기사한테 구상 청구한다고 할까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사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형사적인 문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사실 절도죄가 안 된다는 말은 일부 맞는 말인데 아예 처벌 안 된다라는 건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배달 대행 업체 사장님 같은 경우에 사장님이 이제 업무용으로 배달 기사한테 사실 내부적으로 한 번 더 대여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장님의 소유물은 아니지만 그 아직 리스료 완납이 안 됐기 때문에 실제 소유자는 리스 업체지만 어쨌든 사장님이 업무용으로 업무상 지금 보관하고 있던 물건을 그 배달 대행 기사한테 대여하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업무상 대여한 물건을 대행 기사가 보관을 잘 하고 있어야 될 의무를 위반해서 그걸 스스로 취득했거나 제3자한테 팔아서 이제 처분한 것으로 보여서 그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이라고 보이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상 횡령으로 실제 처벌된 사례도 많이 하급심에서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아예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를 형사적으로 이제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시는 것은 가능해 보이는데 문제는 이 업무상 횡령의 처벌 수위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토바이가 한 400만 원 정도 수준이라면 굉장히 그 양형에 있어서 업무상 횡령은 실제 피해 액수하고 좀 많이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이제 뭐 만약에 조금 초범이라고 아무 전과도 없고 뭐 이게 유일한 범죄다라고 하면 사실 벌금이 최대 한도의 형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좀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민사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계약서에 잘 그 리스 계약 내용이 이미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리스 계약의 내용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리스 계약 내용대로 사장님이 먼저 리스 회사에 부담하실 그 손해배상 액수, 그 액수에 대해서 사장님이 먼저 이제 납부하시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거를 구상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라는 이름으로 그 가해자한테 청구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좀 사건의 어떤 금액으로 봤을 때 약간 소액 재판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이제 3천만 원 이하면 소액 사건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가해자의 인적 사항은 일단 알고 계시니까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시는 것과 별도로 민사적으로 소장을 제출하시거나 아니면 좀 간단한 사안으로 금액이 작고 그렇기 때문에 지급 명령을 신청하시는 것도 방법인데요. 지급 명령을 신청하실 때 이제 사장님께서 납부하신 전체 모든 손해배상에 대한 입증 자료 그리고 얼마가 왜 그런 금액이 나왔는지에 대한 산식 그다음에 뭐 리스 그 계약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근로계약서 같은 것들을 전부 이제 약정서를 첨부하셔가지고 지급 명령을 신청하시면 상대방에 대해서 그 지급 명령 결정이 나온 날로부터 상대방이 그걸 받고 2주 이내에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으면 판결과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소송보다는 지급명령 절차가 좀 간이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을 하신 다음에 이제 상대방에게 송달이 잘 되고 결정문이 판결처럼 효력이 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이 배달하시는 분들이 네. 다는 아니래도 한 60%, 70% 정도 이제 거의 이제 뭐 하루 벌어서 하루 이렇게 네. 생활하시고 그런 분들이어가지고 예.
이거 뭐 손해배상 청구를 해도 그러니까요. 아무 없어요.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 현실적으로 변호사 업무 하면서도 제일 어려운 부분이 승소를 다 하고서도 상대방에게 자력이 없어가지고 강제 집행을 못할 때 이제 네. 사실 판결문이 종이에 불과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네. 정말 그 부분은 이제 현실적인 부분이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하는데도 사실 시간과 비용이 정말 뭐 변호사 선임이 없이 진행하시더라도 시간과 비용이 드십니다. 아주 최소한이라도. 근데 그것을 하는 실익이 과연 있냐 이런 부분은 진짜 맞는 말씀이시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상담자님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없으실까요? 네네. 네, 상담자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좀 안타까운 사연 접수가 됐어요. 충분히 이런 경우 있으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계약 당사자가 결국 우리 지금 전화 주신 상담자님이시기 때문에 립스 업체에서는 이제 상담자님에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군요. 네, 맞습니다. 좀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을지 정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뭐 리스 업체에 대해서 먼저 납부하시는 건 계약 책임이라서 어쩔 수가 없고 민형사상 고소와 이제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고 실제 강제 집행을 통해서 구제받으시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아무쪼록 강제 집행 등의 절차 거치시면서 추가 피해 없으시도록 잘 해결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에는요, 법률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생의 남편, 그러니까 매부가 회사 동료와 바람을 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혼 얘기가 나왔는데 매부가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 화가 나서 제가 매부의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사무실에 가서 화를 내고 이혼을 종용하며 폭언을 했습니다. 폭행을 하지는 않았지만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긴 합니다. 칼이 주머니에 있었고 꺼내진 않았는데요. 그걸 보고 어떤 이가 신고를 한 모양입니다. 특수협박죄라고 하는데 칼을 휘두른 것도 아닌데 특수협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이제 가족에게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다 보니까 좀 욱하시는 마음을 찾아갔는데 흉기를 소지하고 계셔서 좀 문제가 커지신 상황으로 보여요. 네. 변호사님, 이렇게 부부간의 외도로 인한 가정 내부의 불화가 다른 가족 구성원들 간의 싸움으로 번지는 일도 종종 발생하게 되죠. 네, 맞습니다. 사실 감정을 좀 한번 추스르셔야 되기는 하는데 부부간의 갈등을 듣고 이제 상대방을 회사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가족을 찾아가고 이제 거기에서 분쟁이 더 이렇게 확대돼서 폭력이나 또는 폭언이 오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사실 아무리 감정적으로 힘들고 화가 나더라도 꼭 자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부 갈등 해결에 도움도 안 되고 또 오히려 그 과정에서 감정의 골만 더 깊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사무실에 찾아가서 폭언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이런 경우에 어떤 죄명이 적용이 되게 될까요? 네, 이제 폭언이나 폭행 또는 이제 고성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떠했느냐는 좀 봐야 되겠지만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무실에 가서 화를 내셨다고 하는데 이제 사무실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고성을 막 지르고 또 이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면 그 사무를 못하게 했다면 업무 방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업무 방해죄에 대한 요건을 말씀드리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나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주주총회장이 열렸을 때 고성이나 욕설을 사용해가지고 거기에 주주총회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든 경우 아니면 이제 대출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이제 채무자에게 계속 휴대전화에 수백 통의 전화를 거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업무 방해가 인정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는 상담자님이 고성하고 욕설을 지르면서 사무실의 업무를 방해했다면 뭐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특수협박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네.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특수협박죄가 무엇인지 일반 협박죄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거는 형법에 대한 좀 일반론인데요. 저희가 형법의 죄명을 이제 죄를 읽어드리면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한 협박이라는 것은 뭐냐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걸 말합니다. 이때 상대방이 정말로 공포심을 느꼈냐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제3자 누구라도 공포심을 느낄 만한 객관적인 그러한 해악의 고지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악의 고지의 그 내용에는 제한이 없는데요. 상대방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그 사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에 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해악의 내용이 상당히 적법해서 진짜 권리 행사라 하더라도 역시 협박이 될 수가 있는데요. 뭐 언론에 어떤 내용을 공개하겠다, 아니면 해고하겠다, 아니면 형사 고소를 하겠다, 뭐 이런 것들도 협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형사 고소하겠다 이런 말은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제 반면에 특수 협박이라는 것은 지금 이러한 협박에 해당함을 전제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또는 특수한 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이 요건이 더 충족이 돼야 되는데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이라는 건 뭐 잘 아시겠지만 여러 사람이 이렇게 위계와 위력을 가해가지고 좀 압박하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행위를 생각하시면 쉽겠고요. 위험한 물건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위험할 물건일 필요는 없고 그 물건의 용법이 아니더라도 위험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그런 물건에 대해서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면도칼, 뭐 쪽가위, 유리병, 깨어진 유리 조각, 뭐 여러 가지, 뭐 야전삽, 농약 이런 것들도 다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지금 특수 협박이라는 폭행 그 칼 이런 부분은 당연히 위험한 물건에 해당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칼을 주머니에는 넣어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꺼내거나 보여준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경우에도 특수협박죄 적용이 되게 될까요? 네, 특수 협박을 보면 위험한 물건을 이렇게 꺼낸다는 뜻이 아니라 휴대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휴대라는 것은 널리 이용하고 소지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그것을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 행위자가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로 자기 몸에 휴대한다, 소지하고 있다라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다만 실제로 그 물건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문제는 그 행위자가 우연히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몸에 평상시에 지니고 있던 물건이라든가 하는 우연한 사정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이제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대해서 이렇게 협박죄를 범하게 되면은 다른 경우보다 가중처벌되게 되는 그런 사유가 되나요? 네, 법에서 엄격하게 가중처벌하고 있는데요. 아까 그 일반 협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인데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대해서 지금 이 협박죄를 범하게 되면 3년 이하가 아니라 5년 이하의 징역, 또 500만 원이 아니라 700만 원의 이하 이렇게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만약 동생분이 이혼 소송하게 되신다면요. 친오빠의 이런 행위가 어떻게 보면 좀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친오빠라는 행위가 부부 당사자는 아닙니다. 그렇긴 하지만 친오빠의 이러한 폭력적인 행위가 과연 그럼 어디서 유발이 되었냐라는 거를 보면 동생분이 그 친오빠나 이제 자기 이제 본가에 가서 친정에 가서 그런 내용을 다 하소연했고 그걸 다 듣고 정말 너무 화가 나서 찾아간 거기 때문에 부부 관계에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처갓집 식구들이나 시댁 식구들이 전체적으로 찾아와서 압박을 하거나 아니면 뭐 시누이라든가 시어머니가 함께 이제 고통을 주거나 할 때 그러한 이혼 사유가 되는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를 좀 보면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1번이고요. 아기의 유기 뭐 이렇게 이제 배우자를 내팽개치고 일방적으로 떠나는 경우 이러한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도 이혼 사유가 해당하고 내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도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친오빠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은 아니지만 역시 형사적으로 처벌될 수준의 범죄 행위를 했고 그러한 범죄 행위의 원인이 부부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밀접적인 연관이 있어서 부부관계 파탄에 한 기여를 한다면 그것은 이혼 소송에서 충분히 참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런 현 상황에서 산하장님께서 지금부터 좀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도움이 되실지 좀 팁 좀 전수해 주세요. 네, 부정행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이혼을 거부하고 오히려 이혼을 우리가 종용해야 될 정도의 남편이라면 사실 이혼 소송을 통해서 재판상 이혼을 구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혼 소송을 하시게
하시게 되면 소장의 이혼뿐만 아니라 위자료와 재산 분할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송은 재판상 절차이기 때문에 증거를 잘 수집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남편분께서 친오빠를 특수협박으로 고소하신다. 그렇게 하면 사실 이 고소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이를 막을 방법은 사실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부부관계에서 원인 제공자가 남편이고 또 그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일 남편분과 서로 간에 협의한 이혼이 잘 되시고 또 이제 서로 간에 이런 고소에 이르지 않도록 협의가 잘 되실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뭐 감정적으로는 친오빠의 마음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뭐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겠지만요. 이럴 때일수록 좀 차갑게 대응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열은 좀 식히시면서 냉정하게 진짜 도움이 되는 법적인 조치들이 있거든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다가는 오히려 잘못한 게 없는 쪽에서 이런 감정적인 대응 때문에 새로운 그런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요. 변호사님 조언해 주신 말씀처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좀 적법하게 해결하시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 이슈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생생법률쇼에서 만나는 무료 상담 신청 방법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전화번호 02-557-8295번으로 전화주세요.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세요. 셋째,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속 시원한 무료 상담을 생생법률쇼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궁금한 법률 상담, 생생법률쇼에서 만나보시죠.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바로 연결해 볼게요. 상담자님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생생법률쇼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네, 어떤 점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제가 이제 상가 운영을 하나 받게 됐는데요. 네. 이제 부동산 업자가 제가 이제 그 전에 이제 임대업을 해서 이제 임대를 이제 가게를 팔려가지고 네. 이제 다른 데를 좀 부동산 업자한테 이제 좀 알게 된 사람이 있는데 소개를 좀 시켜달라고 하니까 저를 그쪽으로 데려갔어요. 네. 근데 거기가 상가 분양하는 곳인데, 대행사를 데려갔어요, 저를. 네. 근데 이제 브리핑을 하는 거죠. 거기 본부장이라는 여자분하고 남자분하고 그 부동산 업자가 앉아서 막 브리핑을 막 하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모님 이거를 피를 받고 팔아주겠다. 네. 네, 피를 받고 팔아주니까 앞으로 이제 여기 되게 좋아진다고 하면서 이제 뭐냐면 이제 브리핑을 다 끝나고 이제 앞으로 더 좋아지니까 이제 편의점 임대 및 전매 네. 그리고 제가 잔금이 모자랄지 무이자로 그 금액을 빌려준다 이렇게 해서 이행각서를 받고 제가 계약금을 넣었어요. 네. 계약금을 넣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또 이제 경제가 요즘 안 좋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행이 안 되는 거예요. 편의점 이제 독점자리 두 호실인데 그것도 편의점 임대도 안 맞춰주고 매매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잔금을 치르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6천만 원을 준 거예요. 네네. 6천만 원을 줬는데 저한테 하는 소리가 2천만 원은 이제 중도금 있죠. 네. 중도금에 그에 대한 2천만 원을 내주고 나머지는 잔금에 대해서 자기는 그렇게밖에 못 해준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네. 제가 봤을 땐 거기 대행사에서 수수료를 3천만 원씩 받았더라고요. 네. 총 부가세 포함해서 18억 6천짜리였었거든요. 네. 이 사람들이 이제 대행사에서 3천만 원씩 먹은 거죠. 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잔금을 치르게 됐다. 좀 해달라고 하니까 돈이 없다. 네네.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차피 이거를 이제 잔금 치를 여력이 없죠. 사실. 네네. 근데 저쪽 상가를 팔면서 얼마 남았다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잔금이 부족한데 그거를 왜 안 해주냐 그랬더니 없다고 하면서 사채비까지 끌어올린다고 하면서 이제 저를 계속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금은 어떤 식이냐면
그 여자 본부장하고 그 부동산 중개업자가 저를 되려 어떻게 했냐면 협박했다, 사기쳤다. 네네네. 예, 둘이 말을 맞추고 저를 이제 제가 소송전으로 가겠다 하니까 말을 맞춰가지고 저를 이제 모함을 하는 거죠. 당신이 이제 브리핑을 할 때 얼마 있다고 잔금이 얼마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계약금 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뭐 저희 집으로 쫓아온다는 둥 막 협박이라는 협박을 막 계속 저희 집에 찾아온다는 둥 막 쌍욕을 하면서 자기 책임은 책임지겠다고 이제 각서까지 받았는데 이행 각서까지 받았는데 지금 와서는 발뺌을 하는 거예요. 그러시군요. 그러다 보니까 예, 제가 그 잔금 치를 능력도 없고 잔금 치를 능력도 없는데 지금 대출을 한 15억을 받아야지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돼서 네네. 지금 대출 금리가 한 6,700원 되거든요, 이자가.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막 지금 너무 고통 속에 빠져 있어요. 아, 죽고 싶을 정도로. 그러시군요. 아이고, 한나자님 일단 내용은 저희가 잘 전해드렸고요. 이제 상가를 예, 분양받았는데 이제 중개업자 대행사와의 관계에서 예. 뭐 잔금이 모자라면 이행을 해주겠다 이런 이행 각서까지 받으셨는데 막상 잔금 분족 상황이 되자 뭐 낼 수 없다, 계약금 뭐 난 돌려줄 수 없다 이런 상황이 되신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네. 이제 자금적인 압박이 시달리시면서 어려움이 크실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네. 해결해 볼 수 있을지 권은주 변호사님 함께 내용 들으셨으니까요. 말씀 좀 나누면서 해결 방법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잘 들었습니다. 일단 예, 몇 예.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총액이 18억 6천만 원이신 거죠? 예, 부가세 네. 포함하셔요. 그리고 예. 중도금까지는 완납하셨어요? 중도금은 대출을 받아서 이제 완납한 상태예요. 네. 그럼 잔금이 한 7억이라고 아까 하셨고, 잔금 납부 일정이 원래 언제셨어요? 3월이었어요, 중공이. 그러면 3월 지났는데요, 지금 많이. 현재까지 회사에서 뭐 계약 해제 통보했나요? 지금 최고위까지 왔는데 예.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내용증명서를 보냈어요. 네. 대행사에서 대행사 직원이 이런 책임 편의점 매매 임대 책임자 주기로 했고 네. 부동산 업자가 개입이 돼서 네. 이렇게 했는데 아무것도 책임져 지지 않고 음, 피해만 본다고 해서 내용증명서를 보냈더니 예. 시행사에서 하는 얘기가 그거죠. 위약금 약정까지 있어요. 네. 그래서 계약금은 몰수당하는 건 당연한 거고 네. 위약금 약정 2억 8,600만 원을 더 내라. 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돈 분양 계약에 대해서 해제 통보다라고 정확하게 표현이 있나요? 그 해제 통보. 상대방 회사가 선생님한테 네. 보낸 거에 이제 해제한다 이런 내용이 있나요? 뭐 해지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증명서 그런 건데 네. 그런 거예요. 네. 해지할 알겠습니다.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예. 그리고 이행 각서관에서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예. 말씀하신 그 문구들, 뭐 어떤 뭐 무이자로 빌려준다, 뭐 이런 예. 부분이요. 그것을 쓴 사람, 그 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중개업자인가요? 아니면 그 본부장인가요? 그 대행사 본부장 여자 본부장이 네. 편의점 임대 그 매매를 책임지고 맞춰준다 하고 잔금이 모자랄 시 그 무이자로 빌려준다는 부동산 업자고. 그 문서가 하나의 문서인가요? 아니면 분양 계약서랑 별도로 다른 별도예요. 별도시죠? 별도. 그러면 예, 그 별도의 문서에 도장 찍은 사람이 총 몇 명인가요? 그게 두 명이에요. 2명이요. 본부장 대행사 본부장하고 하고, 그 예. 부동산 중개업자. 둘 다 도장 찍었어요. 이름 쓰고 사인하고 주민등록증 제가 복사해서 이제 보관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 분양 계약서에는 혹시 뭐 분양 대행 직원이나 아니면 이 계약서에 써 있지 않은 말로 서로 오고 간 내용은 전혀 분양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이 있는지는 확인 못 하셨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네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행사 예. 본부장하고 그 중개 업체하고는 지금 연락이 되세요? 예, 뭐 계속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계속 뭐 싸우고 막 저희 집을 찾아오네. 막 그래서 저희 경찰서에 막 몇 번 신고를 하고 막 저한테 막 쌍욕을 하면서 하니까 네. 뭐 데려서 막 저한테 사기를 친다는 둥 막 데려 막. 자기들이 써준 게 있는데요. 무이자로 뭐 변제 빌려준다 이런 예, 부분은 예. 좀 구체적으로 보여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본인들 책임이 있다라고 인정은 전혀 안 하나요?
인정 안 하죠, 지금. 뭐 제가 협박에 의해서, 음. 강요에 의해서 각서를 썼다는데, 지금 두 분이서 말을 맞춰서 저를, 네. 제가 소송을 준비한다고 하니까 되려 이제 역고소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네. 일단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일단 분양 계약에 있어서 선생님과 같은 수분양자분들이 해야 될 거는 대금을 정해진 날짜에 잘 납부할 의무가 있으시고, 이제 예. 분양회사에서는 분양 대금을 잘 받으면 그거와 동시 이행으로 상담자님한테 소유권 넘겨줄 의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데 상담자님이 일단 원칙적으로 약정한 3월의 잔금 기간은 넘기셨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에 해당하시는 상황입니다. 예, 예. 그런데 채무 불이행에 해당될 경우 통상 분양 계약서에는 10% 계약금 몰수한다는 게 보통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그 연체한 날에 대해서 연체 요율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예. 플러스 연체 요율 거기다 가산해가지고 자기들이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지급받은 금액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으면 돌려주고 혹시 초과되면 오히려 우리가 더 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이제 보통 하는 게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사실 상담자님이 해야 될 방어 방법은 우리의 그 분양 담당 직원이 분양회사 당신 소속 직원 아니었냐. 그리고 예. 분양 담당 본부장과 중개업자가 모두 사인해서 줬기 때문에 나는 분양회사가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내용인데요. 실제로 아마 이제 확인을 다시 하셔야겠지만 계약서에 이 구두로 서로 오고 간 내용 아니면 분양 대행 업체 직원이나 분양 대행 홍보 직원이 한 얘기는 계약 내용 편입되지 않는다라는 내용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그래서 실제로는 그 둘 사이의 관계, 분양 홍보 직원과 분양 회사 사이에서는 그냥 업무 위탁 관계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라는 이유로 부인하는 것이 아주 보통의 모습이고 그것을 분양 회사에서 지시 관리 감독할 의무를 불이행했다라는 어떤 문제를 제기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것이 좀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제 제일 가장 큰 승소라는 거는 상담자님 말씀대로 본부장과 중개업자의 책임을 곧 분양회사의 책임과 같은 것으로 묶어서 분양회사에 대해서 그 계약 내용에 편입시키는 게 제일 좋은데요. 그거는 굉장히 그 계약서 내용과 상황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을 잘 검토해서 주장하고 이제 그렇게 되셔서 100% 승소하는 거는 정말 베스트 시나리오인데요. 그게 만약에 안 되실 경우에는 어찌됐든 상대방이 위약금으로 몰수하는 거는 계약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에서 몰수할 때 그 금액이 그럼 과다냐 아니냐의 문제 제기를 다시 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통 10% 계약금을 법원에서 감액 청구를 할 때 우리가 감액해달라고 요청하면 잘 감액은 안 해주는 것이 조금 보통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게 18억짜리 넘으시니까요. 이게 10%라 하더라도 굉장히 큰 금액이고 이것을 분양회사가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그래서 분양회사로서는 뭐 기간 차이는 좀 있겠지만 크게 경제적 손해가 정말 뭐 2억이 넘는 아주 큰 막 3억, 4억의 손해가 실제 발생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만에 하나 우리가 분양회사한테 책임 못 지게 한다면 감액을 요청하는 청구 소송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아까 말씀하신 이행각서에 대한 책임인데 보통 이행각서의 내용이 상당히 추상적이라면 그것을 계약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것도 대법원의 입장인데요. 아까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제가 한 번 더 이제 아주 제가 담당한 변호사라면 계약서를 보겠지만 지금 이제 말씀만 들은 거라서 정확하진 않은데 말씀 내용에 따르면 잔금을 부족하면 무이자로 빌려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잔금은 사실 분양계약서 내용에 이미 있는 것이고 잔금 납입 일자도 있고 무이자라는 것도 있어서 상당히 계약 내용에 가까워 보이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분양회사한테 책임을 묻지 못한다면 그 다음 스텝으로 그 분양 대행 본부장하고 중개업자 개인을 상대로도 충분히 소송을 해보실 만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제 1차적으로 분양 회사와의 싸움에서 이기시는 것이 1번이지만 동시에 그 두 사람, 이행각서 쓴 사람을 상대로도 같이 공격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변호사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부동산에서 고지 의무가 네. 그렇게 중요한가요? 당연히 중요한데요. 지금은 고지 의무를 넘어서 자신이 계약 당사자가 되는 수준으로 지금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요. 이거는 고지 의무 위반 또는 설명 의무 위반 이것보다도 훨씬 지금 많이 나간 겁니다. 중개인이. 그래서 그래요? 중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여지가 꽤 있어 보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수수료를 대행사에서 받았잖아요. 네. 제가 준 게 아니고. 네. 그래도 어떤 책임의 소지가 있나요? 원래 수수료는 그렇게 통상 관행적으로 하고 있고 선생님하고 관련 있는 법률 관계는 아니니까 그 부분이 쟁점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그렇구나. 그런데 지금 대행사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시행사에다가 고지를 했다. 네. 만약에 제가 그 고지에서 위약금이 얼마 있다 그러면 제가 계약서에 사인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니까. 네. 근데 고지 의무를 안 했는데 고지 의무를 했다고 이제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서류상에. 네. 어떤 내용을 고지했다라는 말씀이세요? 이제 계약서에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고지의 의무가 있잖아요. 막 예를 들어서 네. 위약금의 20%다. 아. 계약금, 예, 그거에 대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위약금이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저는. 근데 이제 물론 말씀하신 대로 약관이기 네. 때문에 약관은 설명 의무, 고지 의무가 있고요. 그거를 위반하면 마찬가지로 또 효력에 문제가 되는 것은 맞지만 지금 기본적으로 상담자님의 계약서 내용이 분명히 그런 내용이 있을 것이고 이제 마지막에 사인할 때 위와 같은 내용 확인하고 사인합니다. 이런 표현도 보통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상담자님.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상담자님 상담이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굉장히 좀 자금적인 압박이 네. 굉장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런 상가 같은 걸 구입하시게 되면 액수가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금 흐름이 꼬이게 되면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상담자님께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분양 대행 업체 직원의 말을 믿고 그것이 계약 내용 편입된 줄 알고 계약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가 강사인데요. 1대1 레슨도 많이 하다 보니까 요가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제 개인 SNS에 많이 올립니다. 또 친구가 요가복 사업도 하고 있어서 홍보 겸 사진을 올리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사진이나 영상을 올릴 때마다 댓글도 아닌 다이렉트 메시지로 욕설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총 4명 정도가 보고 있기 힘든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데요. 4명 다 같은 사람이 아닌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직업 때문에 요가 사진을 안 올릴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될지 사이버 경찰청에 신고를 하면 될까요?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요즘 SNS, 개인 동영상 채널 운영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렇다 보니 악성 댓글, 메시지 이런 것 때문에 고통받으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이런 분쟁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네, 너무 많습니다. 일단 예전에는 그렇게 이용자가 많지 않아서 특정인에 한정된 일이었다면 지금은 SNS 안 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사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나에게 그냥 익명의 메시지를 보내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 신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절차가 궁금하거든요.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피해가 확실하고 긴급한 피해를 입고 계신다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피해 사실에 대한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시고 그 상대방을 특정하실 수 있다면 특정하시고 그리고 상대방이 특정이 안 된다면 성명불상자로 기재하셔서 일단 고소장을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방금 이제 그러니까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성명불상자로라도 고소를 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범죄의 경우에는 잡기 어렵다, 특정이 안 된다, 그래서 처벌까지 가기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은데 실제로도 그런가요? 네, 이제 외국계 회사에서 SNS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외국계 회사가 갖고 있는 그 가입자의 정보를 알려면 수사기관에서 압수영장을 보냈어도 협조가 돼야만 그 정보를 실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계 회사에서 보통 명예훼손, 모욕 이런 것으로는 회신을 잘 안 한다고 하고요. 만약에 성범죄나 성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면 그래도 그 부분은 중대하기 때문에 인적사항에 대한 회신을 좀 해준다고 합니다. 이런 메시지 받으면요, 기본적으로 불쾌하고 내 명예가 훼손당했다, 모욕적이다 이렇게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적용 여부는 어떨까요? 네, 이제 다이렉트 메시지 DM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당사자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자가 다른 사람한테 전파할 가능성 거의 없기 때문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댓글과 같이 누군가 볼 수 있는 내용이라면 해당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냐 없냐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는 있겠네요. 만약 이 내용이 지금 상담 내용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좀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내용이 담겨 있다면요. 뭐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같은 것 적용 여지 있을까요? 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정확하게는 정보통신망법 44조의 7인데요. 어떤 음란한 부호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스토킹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스토킹에 해당하는 범죄로 처벌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우리가 타인이 올린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거 보고 댓글이나 메시지 같은 걸 보낼 때 특히 이런 부분은 주의해야 된다 하는 점 있으면 좀 짚어주시죠.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타인에 대해서 많은 표현을 자유롭게 하시기보다는 그 사람에게 어떤 명예를 훼손하거나 특히나 성적인 어떤 표현이 된다는 부분은 굉장히 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사람들이 올리는 사진이나 동영상 보고 이제 댓글 같은 거 하실 땐 정말 주의가 필요하실 것 같고요. 이게 내가 이름을 걸고 하는 거다, 내 이름이 밝혀진 상황이다라고 항상 생각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피해를 보신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적극적으로 구조차를 밟으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생생법률쇼 오늘도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 계속 걸려오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권윤주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